가불고시원 체류기 박민규. 그 특이한 이름의 고시원이 아직도 그곳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물론 여타의 세상 일들이 그러하듯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좋은 일이다. 설령 사라졌다 한들 또 그것이 누구의 탓도 아니니까.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래저래 죽은 사람도 있고 죽은 고시원도 있는 거겠지. 살다 보면 말이다. 이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 고시원의 밀실이 생각난 것은 몸에서 사람의 귀가 자라는 쥐의 뉴스 보도를 보고 있을 때였다. 이유는 알 수 없다. 몸에서 사람의 귀가 자라는 쥐를 보고 있는데 그냥 그 고시원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오른 것이다. 마치 쥐의 몸에서 자라난 사람의 귀처럼 엉뚱하게 쑥쑥. 그 귀 속의 달팽이관 속의 달팽이처럼 나는 잠시 고요한 감회에 젖어들었다. 그랬다. 나는 분명 쥐의 몸에서 자라난 사람 귀 속의 달팽이관 속의 달팽이처럼 그 고시원의 복도 끝방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만약 당신이 그런 고시원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면 부디 달팽이관 속에 달팽이가 없어 라는 식의 힐나는 삼가주기 바란다. 장담컨대 세상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잘 둘러보면. 그런 고시원의 복도 끝방에 인간이 사는 것처럼 그런 귀 속의 달팽이 관 속에 달팽이가 살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를 바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귀 속의 달팽이 관 같은 고시원의 복도 끝방에 살았던 인간의 이야기다. 이미 10년도 전의 일이지만 그 고시원의 유전자는 분명 나의 몸속에 이식되어 있다. 어쩌면 내 등 뒤에는 이미 커다란 고시원의 귀가 자라 있을지도 모른다. 설령 그렇다 해도 그것 역시 누구의 탓도 아니란 생각이다. 귀가 자라는 사이에도 죽은 사람이 있고 죽은 쥐가 있고 죽은 달팽이가 있듯이. 즉 살다 보면 말이다. 1991년의 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봄을 맞이하기도 하겠지만 정말이지 그런 봄은 처음이었다. 우선 봄이 오기 전 겨울에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를 맞았다. 집안 곳곳에 차압딱지가 붙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쳤다. 막대한 규모의 사기성 부도에다 지독한 사기를 친 주인공은 아버지의 친동생이었다. 물론 삼촌이란 얘기지만 그런 인간을 삼촌이라 부를 수는 없는 거겠지. 집은 사라지고 가족들은 흩어졌다. 부모님은 시골을, 형은 막노동판을, 나는 나대로 친구의 집을 전전하게 되었다. 한순간의 일이었다. 그리고 봄이 왔다. 봄이 되자 나의 기숙도 한계에 이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친구의 가족들과 아침을 먹으려는데 유독 나만 계란 후라이가 빠져 있었다. 여긴 계란이 없네? 친구가 묻자 친구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글쎄 계란이 떨어졌지 뭐니. 별 생각 없이 잘 먹고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일어서는데 냉장고 위에 얹혀있는 두 판의 계란이 눈에 들어왔다. 등 뒤에서 친구의 여동생이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가 여느 때보다도 크게 들렸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곧 짐을 싸겠노라고 친구에게 얘기했다. 왜? 영문을 몰라 하는 친구에게 갈 곳이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은 눈과 입을 봉한 채 그 집의 기둥이나 문짝이라도 되고 싶은 심정이었다. 1층과 2층 도합 세대의 에어컨과 청동 보일러가 설치된 집이었다. 나는 우선 형을 찾아갔다. 미안해, 이게 전부야. 컨테이너 숙소 앞에서 자초지종을 들은 형이 말없이 30만 원을 챙겨주었다. 숙소의 주변에는 개나리가 한창이었다. 잘 다니던 회사를 형이 그만둔 이유는 차압 때문이었다. 월급에도 차압이 들어올 거란 사실을 알고서 일찌감치 사표를 쓴 것이었다. 형의 퇴직금은 부모님의 생활비와 나의 등록금으로 고스란히 날아가 버렸다. 그 돈으로 이제 막 2학년이 된 나는 여러모로 부끄러운 삼류대학의 대학생이었다. 현실적으로 군대가 유일한 도피처였지만 시력 때문에 보충역 판정을 받은 나로서는 그나마도 비빌 언덕이 아니었다. 여러 부의 생활 정보지를 들고 올라간 도서관 앞에는 두 마리의 배추인 나비가 날고 있었다.
도서관의 양지 바른 테이블 위에서 나는 한 마리의 달팽이처럼 느리고 끈적하게 생활 정보지의 곳곳을 기어다녔다. 칸막이가 없는 6인용의 넓은 테이블에는 나 외에도 2명의 여학생이 마주 앉아 셰익스피어와 사진 예술의 이해를 읽고 있었다. 좀 초라하고 불편하고 부끄러운 기분이었지만 좀 초라하고 불편하고 부끄러우면 어때? 어차피 나는 기둥이나 문짝을 동경한 최초의 인간인데 갓 뽑아낸 밀크 커피처럼 봄볕은 따뜻했다. 월 9만 원, 식사 제공.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3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방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고시원이 이름도 처음 들어본 고시원이라는 곳이 유일하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고시원 섹터의 가장 위에 고시원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가불 고시원이 있었다. 그것은 단 한 푼의 보증금도 없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한 줄기 빛이었다. 바로 다음 날 나는 친구의 집을 나왔다.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너무나 간편한 짐이었으므로 그것은 이사라기보다는 이동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 이동마저도 친구가 차로 도와주었으므로 마치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는 기분으로 나는 이사에 임했다. 힘들면 언제든 다시 찾아오렴. 인사를 올리는 나에게 친구의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학교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여러 개의 골목길을 꺾어 들어간 한적하고 초라한 외곽지대에 가불 고시원은 자리하고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3층이었지만 건물 뒤편에 작은 야산이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공기가 상쾌한 곳이었다. 야산 쪽을 향한 진입로의 입구에는 몇 그루의 벚꽃나무가 흔들리며 서 있었다. 고시원? 여기 고시 공부하는 데잖아. 차에서 내린 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 역시 걱정이 들긴 마찬가지였으나 내심 고시생이라 우기면 되겠지 정도의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몰랐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미 그 무렵부터 세상의 고시원들이 여인숙의 대용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걱정도 팔자였던 것이다. 변화의 이유는 알 수 없다. 아무튼 1991년은 일용직 노무자들이나 유흥업소의 종업원들이 갓 고시원을 숙소로 쓰기 시작한 무렵이자 그런 고시원에서 아직도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남아있던 마지막 시기였다. 그러니까 그곳을 찾는 사람에게도 또 고시원으로서도 조금은 쑥스럽고 애매한 시기였던 셈이다. 어쨌거나 그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우리는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갔다. 누구의 탓도 아니었다. 20대엔 누구나 이름과 외모만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우리는 마침 20살이었고 어쨌거나 그곳은 가불 고시원이란 간판을 걸고 있었으니까. 이윽고 고시원의 현관 앞에 이른 우리는 한 차례의 심호흡을 한 후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현관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빽빽한 13켤레의 운동화와 4켤레의 구두, 5켤레의 하이힐과 3켤레의 슬리퍼, 그리고 도무지 주인을 짐작할 수 없는 한 켤레의 백구두가 있었다. 실내 정숙. 현관에 올라서니 우선 큰 글씨의 현판이 사람을 압도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붓글씨에 누구도 걸지 않을 촌스러운 액자였다. 그리고 그 현판의 아래에 쥐구멍 같은 유리창에 작은 카운터가 보였다. 주인은 50대의 아줌마였다. 아, 전화 주셨던 분? 네. 최대한 정숙한 목소리로 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곧장 방으로 안내되었다. 터무니없이 길고 좁고 어두운 폭이 40cm가 될까 말까 한 복도였다. 때문에 기차놀이라도 하듯 저절로 우리는 일렬이 되었다. 정숙하게 기차는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터널의 한복판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튀어나왔다. 충돌이다 외쳐도 좋을 만큼 절묘한 타이밍이었는데 그가 잽싸게 몸을 틀어 벽에 자신을 밀착시켰다. 놀라우리만치 빠르고 숙달된 동작이었다. 게다가 정숙했다. 이럴 수가. 역시 같은 동작으로 그 곁을 통과하는 기차의 선두를 따라 우리도 몸을 돌려 그 곁을 빠져나왔다. 나는 침을 삼켰고 어느새 2 발꿈치를 들고 있었다. 방은 복도의 맨 끝에 있었다. 빈 방이 하나뿐이에요. 방의 키를 따며 주인이 속삭였다.
내일도 누가 와서 본다고 하는데 먼저 예약하신 분이 있다고 말해버렸지 뭐야. 참 그러고 보면 방 임자는 따로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갑자기 말이 많아진 주인이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정말이지 기겁을 했다. 그것은 방이라고 하기보다는 관이라고 불러야 할 사이즈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망연자실, 나는 두 발꿈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요약하자면 도저히 다리를 뻗을 수 없는 공간에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다. 그곳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다 졸음이 온다. 자야겠다. 그러면 의자를 빼서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아, 책상 아래에 이토록 드넓은 공간이. 방의 면적을 고려할 때 참으로 드넓은 공간이라 말할 수 있다. 그 속으로 다리를 뻗고 눕는다. 잔다였다. 그 자세로 바닥에 눕게 되면 누구나 천장을 가로지르는 두 가닥의 빨랫줄과 책상 위쪽에 붙어있는 작은 옷장을 볼 수 있다. 천장의 중간에는 엑스레이 사진 속의 희미한 뼈 같은 초소형의 형광등이 켜져 있다. 골절된 쇄골처럼 허약하고 투영된 인체처럼 허망한 불빛이다. 그다지 보고 싶지 않은 불빛이지만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형광등을 켜야 한다. 창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식사는 어떻게? 아, 따라오세요. 우리는 다시 기차놀이를 하듯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엔 작은 옥탑방이 하나 있었고 그 속에 4인용의 식탁 하나와 대형 전기 밥솥이 놓여 있었다. 주인은 보란듯이 밥솥의 뚜껑을 열어 젖혔다. 오래된 듯한 밥이 그러나 많이 밥솥 속에 들어 있었다. 각자 반찬만 준비해서 언제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밥은 늘 있으니까. 또 개인 공간이라 여겨도 좋을 그만큼 협소하고 밀집된 공용의 세면장과 화장실, 휴게실이 있었는데 역시 공용의 세탁기와 고물 TV가 각기 한 대씩 비치되어 있었다. 참 휴지만큼은 각자가 사서 써야 해요. 물론 제가 구비를 해야 하는 건데 화장실에 두기만 하면 가져가 버리니 어디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니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럼 짐을 옮기겠습니다. 뭐랄까 의외로 담담한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얘기했다. 첫 달치 방세를 건네고 장부의 신상을 기재하고 키를 넘겨봤던 그 순간 나는 갑자기 어른이 된 느낌이었고 왠지 이 세계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다는 기분이 들었다. 멸망한 집에서 쉬쉬하며 그것들을 빼돌릴 때처럼 나는 말없이 한 대의 컴퓨터와 5개의 가방을 방으로 나르기 시작했다. 복도와 거의 폭이 일치하는 모니터를 나르며 친구는 이렇게 속삭였다.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왠지 생각에 잠겨보지도 않은 채 덜컥 이런 곳에서 산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말투였다. 듣는 사람에 따라 또 새겨듣기에 따라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서러움이 북받치기에 충분한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감정에 사로잡혔다.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서럽지 않고 대신 외로웠다. 이사는 그렇게 끝이 났다. 문을 잠근 나는 다시 건물의 아래로 내려가 친구를 배웅했다. 정말 괜찮은 거니? 길고 긴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친구가 물었다. 왠지 이곳에서 황달이라도 걸린 듯한 노래진 표정이었다. 괜찮아. 나는 대답했다. 친구는 잠시 하늘을 응시하더니 말없이 차에 시동을 걸었다. 고마웠어. 잘 가. 끄덕. 언덕을 내려선 빨간색 스포츠카의 후미가 사라지자 어디선가 완연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다시 한 대의 담배를 더 피워 물었다. 세상은 정숙했고 진입로의 입구에서는 벌써 몇 그루의 벚꽃나무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별일 아닌 듯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1991년의 봄이었다.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화창한 봄이었을까? 첫날 밤 내 방문을 두드린 사람은 김 검사였다. 컴퓨터가 문제였는데 모니터를 놓으면 의자를 올릴 수 없고 즉 누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공간이어서 금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다리를 펴지 않기로 했다. 결심을 하고 보니 과연 새우잠이 건강에도 좋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듯도 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스스로를 위로하고 보니 어느새 밤이었다.
그 첫날 밤은 아직도 생생하다. 예수가 다시 태어나도 좋을 만큼 고요한 밤이었고 너무나 검소하고 청빈해서 거룩한 밤이었다. 잠이 오지 않은 나는 조용히 가방을 뒤졌고 세 번째 가방의 옆구리에서 워크맨을 찾아냈다. 그런데 이어폰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 숨을 죽이며 주파수를 맞춘 다음 들릴락 말락 최저의 볼륨으로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최저의 볼륨이었냐 하면 가사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고 그저 음악이 나오는 정도구나를 알 수 있는 쟁쟁쟁쟁의 연속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쟁쟁쟁쟁을 듣고 있으니 왈칵 눈물이 났다. 제목을 알 수 없는 그 쟁쟁쟁쟁의 그 정도의 명곡이었던 것이다. 똑똑. 노크 소리가 나기 직전에 옆방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으므로 나는 노크의 주인공이 옆방 사람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다. 인사라도 하고 지낼까라는 생각으로 문을 열자 인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환한 얼굴이 문 밖에 서 있었다. 남자로선 작은 키, 땅따란 체구, 나보다 10살 정도는 많아 보이는 짧은 머리의 남자가 두 손을 허리춤에 얹은 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금태 안경 속의 작은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조용히 해. 단 한마디만을 내뱉은 후 남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은 후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불을 끄고 몸을 웅크린 후 잠을 잤다. 물론 잠이 올 리 없었지만 잠을 자야 한다고 열심히 생각했다. 나는 노력했다. 다음날 아침에는 주인 아줌마가 나를 보자고 했다. 아줌마는 어젯밤의 일을 소상히 알고 있었고 이런저런 충고에 이런저런 협조를 아울러 부탁했다. 요컨대 문제의 옆방 남자는 이 고시원 최후의 진짜 고시생이었으며 그런 이유로 실내 정숙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였다. 아줌마는 그를 김검사라고 불렀다. 조심하겠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기분도 들었지만 대체로 나는 내가 처하게 된 이 특수한 상황을 현실로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달리 수가 없기도 했거니와 뭐랄까 대체로 그런 성격이었다. 넌 아버지를 빼닮았다. 어머니 늘 그런 말씀을 하시곤 했다. 그날 이후 1cm 두께의 베니어판을 사이에 둔 나와 김검사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정말이지 동거가 아닐 수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내 쪽에서도 책상을 구르는 볼펜의 소리라든지 또 훌쩍 코를 들이켜는 소리 같은 것을 너무나도 생생히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끔 미치도록 쟁쟁쟁쟁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무섭게 충혈된 작은 눈을 떠올리며 꿀꺽 침을 삼키고는 했다. 나는 점점 조용한 인간이 되어갔다. 주의를 기울여 보면 인간의 몸에선 참으로 여러 가지의 소리가 난다. 한마디로 인간은 꽤나 시끄러운 동물이다. 김 검사의 성격은 그야말로 예민한 편이어서 나의 몸이 아주 작은 소리를 내기만 해도 불쾌한 기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는 했다. 예를 들어 끙이라든가 아니면 벽을 딱 하고 때린다던가. 그럴 때마다 나는 깜짝, 이 또한 여지없이 접촉이 나쁜 형광등처럼 불안한 파장으로 몸을 떨고는 했다. 결국 나는 소리가 나지 않는 인간이 되었다. 어느 순간인가 저절로 그런 능력이 몸에 배게 된 것이다. 발 뒤꿈치를 들고 걷는 게 생활화되었고 코를 푸는 게 아니라 눌러서 조용히 짜는 습관이 생겼으며 가스를 배출할 땐 옆으로 돌아 누운 다음 손으로 둔부의 한쪽을 힘껏 잡아당겨 거의 소리를 내지 않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다. 피쉬. 온순한 한 마리의 열대어와 같은 가스를 아무도 없는 좁은 방 안에서 엉덩이 한쪽을 최대한 잡아당긴 채 조심조심 방류하다 보면 나는 늘 가족들이 보고 싶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그리운 금강산 같은 노래를 조용히 떠올리고는 했다. 이유는 알 수 없다. 하여간에 그리운 금강산이다. 누구의 주제런가 맑고 고운 산. 그리운 만이천봉. 말은 없어도 이제야 자유만민. 옷깃 여미며 그 이름 다시 부를 우리 금강산. 수수만년 아름다운 산. 더럽힌 지 몇 해 오늘에야 찾을 날 왔나. 금강산은 부른다. 그 한 달이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시기였다. 계절이 봄이란 이유로 히터를 전혀 가동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방 안의 체감 온도는 몹시도 추운 편이었다. 그리고 나는 늘 혼자였다. 그 좁고 외롭고 정숙하고 정숙해야만 하는 방 안에서 나는 웅크리고 견디고 참고 침묵했고,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은 결국 혼자라는 사실과 이 세상은 혼자만 사는 게 아니란 사실을 동시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모순 같은 말이지만 지금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즉, 어쩌면 인간은 혼자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인 게 아닐까? 아무튼 말이다. 그 한 달이 지나자 나는 그럭저럭 고시원에서의 생활에 나름대로 적응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등 뒤의 화장실에서 우렁찬 소변 소리가 들려도 무감각할 수 있었고, 그 문이 벌컥 열리며 여자가 튀어나와도 그닥 놀라지 않게 되었다. 또 반대로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 누군가 세수하는 소리가 들려도, 또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가 여자였다 해도 담담하게 그 곁을 지나칠 수 있었다. 모쪼록 그런 시기였다. 나는 내 치약과 칫솔, 비누와 수건들을 챙기는 요령을 익혔고, 언제 한번 새벽에 휴지가 떨어져 고통을 겪었던 후로 언제나 휴지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했으며, 내 빨래를 남의 빨래와 섞이지 않게 넣는 기술과 오래된 밥을 먹는 방법을 터득했고, 시장의 맛있는 반찬 가게와 가장 가까운 공중전화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 학교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나는 장학금을 타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어느 날 담당 교수로부터 넌 참 눈에 띄지 않는다란 얘기를 들었으며, 조교로부터 애늙은이란 소리를 다 듣고 1학년의 여자 후배들로부터 걸음걸이가 우아하다란 얘기를 들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덧 계절은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시원한 바람은 더 이상 불어오지 않았고 내 인생은 더 이상 한가롭지 않았다. 쟁쟁쟁쟁 매미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쟁쟁쟁쟁 목 놓아 울 수 있는 것은 매미들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고시원의 사람들과도 꽤나 안면을 트게 되었다. 하지만 마주친다 해도 대개가 가벼운 눈인사에 불과했고, 대화를 한다거나 따위의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는 인간들이었다. 그래서 가능한 마주치지 않고 서로를 피하는 게 이곳의 예절이었다. 의외로 씩씩한 것은 여자들이었다. 세면장 겸 화장실에서 마주쳐도 여자들은 언제나 당당했고 자신의 볼일도 척척 다 보고 서로의 방을 오가며 소곤소곤 환담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장을 보러 가는가 하면 그 좁은 옥탑방에서 몇몇이 어울려 즐겁게 식사를 하고 웃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아니, 웃었다. 옥상에 나와 담배를 피던 나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곳에서 웃는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희귀한 일이었다. 업소의 여급임이 분명할 그녀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래도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건 여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건강한 것은 여자들이다. 과연 남자들만의 세상이란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것이었다. 서로가 서로의 낯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이나 말이다. 쟁쟁쟁쟁 매미들이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이곳에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남자는 오직 김검사뿐이었다. 그는 언제나 당당했고 누구 앞에서나 꼿꼿했으며 무엇을 해도 늘 열심이었다. 새벽 6시와 밤 9시엔 어김없이 옥상에 올라와 맨손 체조를 했고, 밥을 먹을 시간이 되면 식탁에 누가 있더라도 당당히 자신의 반찬을 늘어놓았다. 그것은 뭐랄까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의 당당함이었다. 예컨대 체조를 해도 여자들이 있는데도 허리를 한껏 젖히며 골반을 내민다던가 한쪽 다리를 쫙 벌려 엉덩이를 들썩이는 동작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다. 아마 나라면 숨쉬기 운동도 제대로 못할 것이다. 또 세수를 해도 물론 누가 있더라도 푸파푸파 엄청난 소리를 내며 얼굴과 목이 뻘겋게 될 정도로 빡빡 문지른 후 킁 하고 크게 코를 풀어 그 덩어리를 탁 떨치는 것으로 늘 마무리를 하고는 했다. 아마 나라면 말을 말자. 김 검사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법대 출신이라는 자존심과 주인 아줌마의 각별한 대우가 늘 자리 잡고 있었다. 물론 나이로도 가장 연장자임이 분명했지만 그는 자신이 필요할 때 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명령조에 반말을 썼다. 남자들은 물론 즐겁게 웃고 떠들던 여자들도 김 검사가 옥상에 올라오면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적어도 이곳에선 그는 완전한 검사였다. 그와 마주칠 때마다 나는 꼬박꼬박 인사를 했다. 대개가 옥상이나 식탁에서였는데 딱 한 번 아르바이트를 하던 호프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었다. 인사를 하던 나도 놀랐고 인사를 받던 그도 상당히 얼굴을 붉혔다. 잘은 몰라도 뭔가 흐트러진 모습을 남에게 들켰다는 표정이었다. 500한 잔. 안주도 없이 혼자 처량히 술을 마시길래 나는 주방장 형에게 부탁을 해 오징어를 내다 주었다. 마침 손님도 주인도 없던 터였다. 뭐냐? 서비스예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그는 고개를 까딱했다. 이를 핑계로 맞은편 자리에 앉은 나는 오징어의 다리를 뜯으며 이런저런 얘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물론 이유가 있어서였다. 우선 집안의 몰락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한 후 그래서 형이나 내가 취직을 해도 월급을 몽땅 차압당한다고 들었다. 과연 법적으로 아버지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만 하는 것인가? 과연 법적으로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인가? 그래도 생활은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과연 법적으로 죽을 때까지 빚을 갚아야 하는가? 등의 평소 억울하고 답답했던 의문점들을 낱낱이 고해 바쳤다. 뚱하니 나의 하소연을 듣고 있던 그의 대답은 너무나 짧고 간단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언덕을 향해 올라가던 똥돼지의 뒤통수가 사라지자 어디선가 후끈한 바람이 불어왔다. 하필이면 에어컨의 통풍구 곁에서 나는 담배를 물고 서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정숙했고 저 멀리 진입로 쪽의 벚꽃나무들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첫날 밤 내 방문을 두드렸던 김 검사였다. 정말이지 말을 말자. 인간은 누구나 밀실에서 살아간다. 이하 동문이다. 라는 낙서를 화장실 벽에서 발견한 것은 아마도 추석 무렵이었을 것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 모퉁이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고 이미 희미해진 아주 오래전 낙서였다. 인간은 누구나 밀실에서 살아간다는 검은 볼펜으로 이하 동문이다는 그 후 누군가가 푸른색 사인펜으로 답글을 단 것이었다. 나 역시 이하 동문이다. 낙서의 주인공은 이곳에서 꽤나 많은 사색을 한 듯했다. 또 다른 모퉁이에는 인생을 사는 것이 고시를 패스하는 것보다 힘들다라는 글귀가 같은 필체 여전한 크기로 적혀 있었으며 역시나 거의 지워질 정도의 오래된 낙서였다. 그럴 수도 라고 나는 생각했다. 무렵에 나는 여러 가지로 지쳐 있었다. 장학금을 받아내긴 했으나 과중한 아르바이트와 정숙의 스트레스가 알게 모르게 심신을 지치게 했다. 늘 이런 곳에서 잠을 자야 하다니 이건 마치 닭이 아닌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런 생각이 들고는 했다. 그 작은 방 안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말 그대로 잠만 잘 뿐이다.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움직이는 행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엔 결국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어지게 된다. 다리를 뻗을 수 없으니 늘 어딘가가 뭉쳐있는 느낌이고 몸은 점점 나무처럼 딱딱해져 간다. 마치 가구 같다. 아닌 게 아니라 늘 그 자리에 붙박이인 오래된 가구처럼 말이다. 1cm 두께의 베니어로 나뉜 칸칸마다 빼곡히 남자나 여자들이 들어차 있다. 그 속에서 다들 소리를 죽여가며 방귀를 뀌고 잠을 자고 생각을 하고 자위를 한다. 살아간다. 생각할수록 그것은 하나의 장관이다. 뭔가 통해 있고 비릿하고 술렁이는 느낌이다. 어쩌면 이것은 세포막이 아닐까? 베니어의 벽에 손을 얹은 채 나는 상념에 잠기고는 했다. 문은 늘 잠겨있고 창문은 없다. 그저 질식을 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나의 폐는 이미 퇴화된 게 아닐까? 어느새 나는 아가미 호흡과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겨드랑이 아래의 흉곽을 짚어보며 나는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기포와 같은 것이 방 속을 두둥 떠다니는 것을 본 듯한 기분도 들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어쩔 수 없이 온순한 열대어처럼 항문을 빠져나와야 했던 억눌린 가스의 덩어리였을까? 아니면 각으로 변해버린 육신을 잠시나마 이탈해 있던 나의 지치고 고단한 영혼이었을까? 이미 그 무렵엔 지칠 때까지 일을 하거나 일이 없는 날이면 배회라도 하다가 말 그대로 들어와 잠만 자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물론 원하기만 한다면 일하던 가게의 쪽방에서 잠을 잘 수도 있는 일이었다. 다리를 쭉 편다는 것은 얼마나 근사한 일이란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나의 밀실로 스며들고는 했다. 이유는 바로 컴퓨터 때문이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고시원에서 절도 사건이 있었다. 한밤중에 여자 하나가 복도로 뛰쳐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 못 살아. 나 못 살아. 결국 누가 월급을 훔쳐갔다는 얘기였다. 경찰이 와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여자는 못 살진 않았는데 살아있다고도 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사건이 있은 직후 주인 아줌마가 나를 찾았다. 컴퓨터 때문이었다. 아줌마는 누가 문단속을 강조했고 맡기지 않은 귀중품의 분실은 목욕탕에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뭇 법적인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알았노라고 나는 대답했다. 모두가 내 부인의 소행이라고 믿고 있었다. 카페 여급의 월급을 훔쳐갈 놈이라면 빈티나는 대학생의 컴퓨터도 예외는 아닐 거란 생각이 절로 들었다. 386DX2 당시로선 어딜 내놔도 빠지지 않는 고급 기종의 컴퓨터였다. 그리고 그것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가진 나의 전 재산이었다. 이마저 없어진다면 나는 그야말로 빈털털이란 생각이 들었으므로 결국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나의 밀실로 돌아오곤 했었다. 누구나 자신의 전 재산이 자신의 전부라 믿기 마련이다. 나 역시 그랬다는 생각이다. 하루는 군입대를 앞둔 동기의 송별회가 있어 꽤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다들 밤을 새자는 분위기였지만 결국엔 컴퓨터가 떠올랐다. 나는 말없이 술자리를 빠져나왔다. 자정의 언덕길은 어둡고 쌀쌀하고 고요했다. 이미 몸에 밴 우아한 걸음걸이로 건물 앞에 이르렀는데 야산의 진입로 근처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술 기운 탓이었을까? 나도 몰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서게 되었다. 전구를 교체할 시기를 훨씬 넘긴 가로등 아래에서 확실히 어떤 남자가 소리를 죽여 흐느끼고 있었다. 김 검사였다. 깜짝 놀란 나는 건물의 벽 뒤로 몸을 숨겼다. 자세히 보니 그곳에는 김 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무를 등진 채 서 있는 묘령의 여자가 보였고 김 검사는 그 앞에서 울고 있었다. 처음 보는 여자였다. 여자는 냉랭했고 김 검사는 계속 뭔가를 하소연하고 있었다. 여자는 끝까지 냉랭한 표정을 유지하더니 결국 김 검사의 손을 뿌리치며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 놀란 나는 다급히 방으로 올라왔다. 쿵! 들어와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옆방의 문이 큰 소리로 울렸다. 평소와는 확실히 다른 소리였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도대체 김 검사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궁금한 가운데 새벽의 정적 속에서 쟁쟁쟁쟁 뭔가 아주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훌쩍이는 소리가 삼투압에 의해 베니어의 세포막을 넘어 내 방까지 스며들었다. 그것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슬픈 벌레의 울음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벌레의 울음이 심한 부스럭거림으로 대체되었다. 마치 무언가를 급하게 찾는 느낌이었다.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그 무엇. 어쩌면 그녀의 사진이 아닐까? 혹은 최초로 받았던 그녀의 러브레터?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었다. 그 부스럭거림은 점점 더 신경질적이 되어갔다. 오늘은 정말이지 조심해야겠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큰일이다. 그때 어떤 거대한 기운이 뱃속에서 폭발하는 느낌이었다. 한순간의 일이었다. 그것은 분명 메탄이 아니라 LPG였고 아무리 엉덩이를 잡아당긴다 해도 수습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더불어 진짜 큰 문제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점이었다. 움직이기만 해도 결코 온순한 열대어가 아닌 한 마리의 백상어가 입을 벌린 채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술자리에 과식을 탓하며 나는 조심스레 엉덩이를 잡아당겼다. 최대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화가 난 백상어를 달래고 또 달래었다. 결국 튀어나온 것은 한 마리의 참치였다. 그나마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뭐랄까, 백상어가 작아져서 참치가 된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백상어가 여러 마리의 참치로 쪼개진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여러 마리의 참치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아씨, 분명 그런 소리가 옆방에서 들려왔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불쾌감과 초조함이 그 속에는 녹아있었다. 두 번째 참치가 튀어나왔을 때는 얘의 부스럭거림과 아씨가 나란히 최고조를 이루었다. 나는 두려웠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이지 라고 결심하는데 그만 세 번째 참치가 순전히 자신만의 의지로 튀어나왔다. 맙소사, 비록 의도가 아니긴 했어도 그 크기가 거의 노인과 바다 수준이 아닌가. 후회를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벌컥 옆방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고 곧이어 연결된 4번의 노크 소리를 나는 들었다. 이건 마치 운명이 아닌가. 이젠 죽었다 라는 생각으로 문을 열자 다름 아닌 김 검사가 작은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다. 상기된 얼굴로 그가 말했다. 휴지를 좀 얻을 수 있을까? 휴지를 말아준 채 복도를 빠져나가는 김 검사를 바라보면서 나는 웃음이 나오거나 슬프거나 어떤 비애를 느끼기보다는 외로웠다. 어둠 속에서 화장실의 문이 급하게 개폐되는 소리가 들렸고 쟁쟁쟁쟁 뭔가 아주 작은 소리의 음악 같은 것이 삼투압에 의해 화장실의 세포막을 넘어 내 귀까지 스며들었다. 문을 닫았다. 4번째의 참치는 이미 뱃속에서 한 통의 통조림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참치도 인간도 결국은 밀실에서 살아간다. 그런 낙서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형이 죽었다. 사고였다. 잘못된 전기공사에 의한 감전 추락사였다. 7층의 높이에서 하늘을 날았던 형은 화장이 끝난 후 한 줌의 가루가 되어 납골당에 안치되었다. 형의 마지막 거처는 마치 가불고시원의 일부인 듯 작고 어두운 방이었다. 통조림 속에 보관된 참치처럼 형은 그 작고 어두운 방 속으로 들어갔다. 참치도 인간도 결국은 밀실에서 죽어간다. 그 후 겨울이 왔을 때 나는 북극곰만큼이나 말이 없는 인간이 되어 있었다. 김 검사는 그 해의 고시에서 낙방을 했고 한 아가씨는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졌으며 주인 아줌마는 은행 바로 앞에서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 겨울의 어느 날 고시원의 히터가 고장을 일으켰다. 수리를 위해 또 각 방의 통풍구를 점검한다는 이유로 30분가량 모두가 방을 비워야 했다. 담배나 필까 싶어 옥상으로 올라가니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다. 덜어는 잡담을, 덜어는 담배를, 덜어 언손을 부비며 먼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나는 문득 누구에게나 인생은 하나의 고시와 같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통풍구의 점검이 끝났다는 외침이 들리자 사람들은 우르르 자신들의 밀실로 돌아갔다. 나는 그곳에 남아 다시 한 대의 담배를 더 피워 물었다. 세상은 얼어붙었고 진입로 입구의 벚꽃나무들은 긴긴 겨울잠을 자고 있었다. 나무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밀실에서 살아간다. 그것은 고시를 패스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누군가 그런 낙서를 끄적여 놓았다면 정말이지 이하 동문이 아닐 수 없다. 그 특이한 이름의 고시원이 아직도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세월이 흘렀다. 그 후 나는 그곳에서 1년 반을 더 살았다. 도합 2년 6개월이란 세월을 그곳에서 보낸 것이다. 그런 곳에서 2년 6개월을 살다니 거짓말 같은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다. 이래저래 죽은 사람도 죽은 고시원도 있겠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살다 보니 말이다. 김 검사는 다음 해의 고시에서도 낙방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알 수 없다.
언젠가 시골에서 그의 부모들이 올라왔고 마지막 고시생은 울면서 짐을 쌌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즉 전해 들었을 뿐이다. 늦은 밤 돌아오니 그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코가 무너졌던 아가씨는 수술로 코를 일으켜 세웠다. 아마도 다음 해의 여름방학 때였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소개로 그쪽 업소에 웨이터 일을 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수입이 좋았다. 넉 달 남짓 나는 그곳에서 일을 했고 어느 날인가 몹시 취한 상태에서 그녀와 자게 되었다. 그것이 나의 첫 경험이었다. 인생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다. 절도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실마리가 풀렸다. 범인은 건물 2층의 속셈학원 원장이었고 마찬가지로 건물 1층 중국집의 간이금고에 손을 대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서 그는 순순히 범행을 시인했고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둥, 실은 그 여자를 사랑했다는 둥 전혀 속셈을 알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물론 합의를 빌미로 3배의 돈을 뜯어냈다는 그 여급이 살만하다는 표정으로 떠든 말이었다. 386DX2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이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들고 아주 많은 말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것은 저절로 버려졌다. 언제 어느 때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삶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빚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생각이다. 역시나 시간이 지나면서 빚은 저절로 사라졌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형이 죽음으로써 그 빚을 모두 갚았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떤 쪽도 결국은 빚이란 생각이다. 백구두의 주인이 누군지는 끝까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농사를 지으신다. 물론 대부분의 생활비는 내가 보내드리는 것이고 이른바 소일거리로서의 농사이다. 아버지의 친동생은 미국에서 붙잡혔다. 수감되었다는 소식, 그 이후의 소식은 알지 못한다. 결국 인간은 밀실에서 살아간다. 스포츠카를 몰던 친구는 미스 코리아와 결혼을 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스 코리아 대회의 참가자와 결혼을 한 것이다. 소문은 간단하게 미스 코리아와 결혼을 한 것으로 났는데 모두가 그 소문을 전해 들었을 즈음 이혼을 했다. 그리고 연락이 끊어졌다. 그리고 나는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다. 셋 중 어떤 일을 떠올린다 해도 간신히 안간힘을 다해 할 수 있었다는 생각뿐이다. 과연 인생은 고시를 패스하는 것보다 힘들었고 그나마 나는 운이 좋았다는 생각뿐이다. 오로지. 그리고 그 사이 역시나 간신히 나는 작은 임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할 수 있었다. 비록 작고 초라한 곳이지만 입주를 하던 날 나는 울었다. 아마 당신이라도 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치 꿈처럼 나는 2발을 뻗고 자고 아주 자주 내 몫의 계란 후라이를 먹으며 살고 있다. 그리고 간혹 아주 가끔 나는 그 고시원의 작은 밀실을 떠올리고는 한다. 그러니까 어제처럼 몸에서 사람의 귀가 자라는 쥐의 뉴스라도 보면서 말이다. 이제 그것은 먼 옛날의 일이고 나는 비교적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특이한 이름의 고시원을 추억할 수 있게 되었다. 마치 쥐의 몸에서 자라난 사람의 귀를 이해하듯 엉뚱하게도 말이다. 결국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마치 정숙이란 이름의 여자와 동거를 하는 기분이었어. 늘 정숙해야 했거든. 놀랍게도 맥주를 마시며 어젯밤 나는 아내에게 그런 농담을 던지기까지 했다. 아내는 웃었고 그럼 지금은 어때? 라고 묻기를 결코 빼먹지 않았다. 글쎄, 지금은 어떨까? 물론 천국이지 라고 말하던 그 순간 나는 불현듯 그 특이한 이름의 고시원이 아직도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유는 알 수 없다. 아내가 잠든 후 나는 조용히 침대를 빠져나왔다. 베란다의 창을 열자 15층의 넓고 광활한 밤하늘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저 빛들은 무엇일까? 두둥실, 마치 기포와 같이 잔뜩 무리를 지어 떠있는 저 빛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세계를 빠져나가야 했던 죽은 이들의 동정어린 시선일까? 아니면 이 가구와 같은 삶을 잠시나마 이탈한
살아있는 우리들의 지치고 고단한 영혼들일까? 담배를 피며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나는 여전히 그 밀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기분이다. 또 혹시나 우리가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이 실은 386DX2와 같은 것들은 아닐까 걱정이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 이 모든 것들은 나나 당신에게 실로 소중한 재산이고 또 우리는 누구나 그것을 모으고 지키기 위해 살고 있을 테니 말이다. 어쨌거나 그 특이한 이름의 고시원이 아직도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거대한 밀실 속에서 혹시 실패를 겪거나 쓰러지더라도 또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그 모두가 돌아와 잠들 수 있도록. 그것이 비록 웅크린 채라 하더라도 말이다.